자, 그러면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랄대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대원 전도사님께서 시작 기도해 주시고 오늘 9월 학부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랄대학교를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이 학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또 함께 하시는지를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가야 할 방향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인해서 거리감이 있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현장에서 이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한 마음으로 모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서가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궁금하였던 모든 것들이 잘 풀리게 하시고 또 나눠야 할 것들을 잘 나누면서 우리 학교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장선생님과 또한 이사장님과 또 우리 학부모들이 함께 나누는 그 나눔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먼저 오늘 교육은 먼저 우리 신경 교사님께서 대안학교 등록에 관한 의미와 향후 방향 그리고 미랄대학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지는 않겠지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전체 학부모 교육 9월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이제 온라인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데 전체 학부모 교육은 사실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로도 오프라인으로 전체 학부모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간 문제나 또 주차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해서 전체 학부모 교육을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강의하고요. 뒷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대한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미랄대학교가 이에 맞추어 등록하는 부분을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미랄대학교가 속한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서 계속해서 대한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정보들을 얻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 1차 등록이 있었고 2차 등록이 있었는데 저희는 8월 18일 2차 등록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네, 잠시만요. 네. 예. 저희가 2022년 8월 18일에 2차 등록 서류를 제출했고요. 29일에
교육부 관계자가, 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미인가 대한교육시설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비인가로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미인가로 알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미인가든 비인가든 공식적으로 법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학교들이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안교육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로 지금 가는 거야? 꽤 오랜 시간을 저희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있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라고 하면 밑에 보시는 X표 쳐 있는 내용들이 저희의 실제였는데, 국가재정 지원이 없고 학력 인정이 안 되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학교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대안교육시설을 저희가 운영해 온 것입니다. 국가재정 지원이 없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교복이나 교과서, 또 급식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 지자체의 보조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서류를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재정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었고요. 그러나 학력 인정 안 되고 학교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되는 과정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대한교육 관련 법제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998년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 학교가 등록되는 올해까지 근 20년이 넘게 대안학교들이 법적인 울타리,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무던히 애를 써왔던 시간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오랜 시간이죠. 그리고 수많은 국회의원들, 대안학교 협의회, 민간단체 등이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게 3차 대한교육 관련 법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가 진행돼서 이번에 저희가 등록하게 된 법률적 근거가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입니다. 24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 12월 9일에 제정됐고 2021년 1월 12일에 시행령이 실시가 됐습니다. 제가 신교장의 러브레터에도 쓴 대로 이렇게 이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지만 저희 1, 2대 교장 선생님이신 정기현 선생님께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 관련된 분들에게는 다 이제 인지되고 있고 너무나 고마운 분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더 뜻깊은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4개 조항을 다 한 번씩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보고 싶지만 제가 신교장 러브레터에는 링크를 걸어놨는데 한번 꼭 봐주시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요약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오늘 안 보면 다음에 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요약된 6가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교육 발전을 위해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두 번째는 대한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한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함. 교육감에게 등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한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8조 1항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법 13조에 따른 취약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이게 중요하죠. 취약 의무인데 이게 유예되는 법입니다. 네 번째,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입학금 및 운영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 등의 금액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 등을 산정하도록 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6조 2항 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 네, 이것은 저희 학교는 꾸준히 해오던 일이라 특별하지는 않지만 일반 대안학교 진영에서는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되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함. 저희는 학교 건물에 미랄두리학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대안교육기관 미랄두리학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24개 조항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4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안교육의 교육적 성과를 공적으로 인정한다. 대략 지금 추정하는 대안학교의 숫자는 한 600개 정도 되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안학교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교육적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인정하게 되는 법률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인가 비인가로 분류되던 학교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대안학교 진영에서 혁신적인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는데 대안교육이 국가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은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안학교의 정체성이 정의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안학교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소질교육,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활용,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이것이 대안교육이다, 대안학교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사실 이 정의는 대안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립 사립학교도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안학교만의 정체성은 아닌데 어쨌든 국가에서 대안학교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 이것은 의미 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 법률 조항에도 보면 회계의 투명성 이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결산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무거운 말로 폐쇄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법률 안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율성 강화라는 측면은 기독교 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일반 사립 미션 스쿨도 종교 교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종교 편향의 문제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학교가 종교 편향의 교육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게 아니고 개인 또 법인이 세운 거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긴 거고 그것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떤 면에서 공적인 교육기관 중에
기독교 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것은 밑에 글을 써놨는데 요약을 하자면 요 부모의 선택권입니다. 이때까지는 취학의 의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보내야 됐었는데 이제 부모의 학교 선택권 중에 내가 초등학교 공교육의 학교를 보내지 않고 대안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부각되면서 공교육에서도 이렇게 부모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이 선택권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공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좀 의미를 받고요. 향후 과제 보겠습니다. 아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저희가 한번 훑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소질 특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내용으로 가르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미 공교육 사립학교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안교육기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적인 기관으로 인정받은 우리 대안교육기관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우리가 말하는 대안교육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교육이 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기독교 교육을 통해 이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특별히 우리 기독대안학교로서는 더 분명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과제는 재정 지원의 문제인데 법률 원안,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부에 제출한 원안에는 재정 지원 조항이 있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삭제가 됐거든요. 이것은 이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가대안학교, 각종학교법에 의한 인가대안학교가 있거든요. 2005년에 실시된 그래서 한 50개 정도가 인가가 됐는데 그 인가받은 대안학교도 사실은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학교도 재정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안교육기관에 재정 지원한다는 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죠. 그러나 공교육은 재정 지출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고 연간 한 800에서 1000만 원이 드는 개인당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은 교육비도 부담하고 세금도 내는 이중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안교육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세금의 일부를 환급한다는 개념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세 번째는 지역 조직의 활성화. 이거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 및 협력 지원의 모든 과정이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양주 교육청의 관할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에 있는 대안학교들의 연합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건지 또 어떤 태도, 어떤 요청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남양주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들의 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비교사 양성 및 교사 계속 교육,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2021년 계약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독대안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 비율이 41.6%입니다. 50%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사의 질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자격증 자체가 곧 실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기본적인 자격증이 없다라는 것은 좀 약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는 70에서 한 80% 정도 자격증 소지 비율이 되지만 전체 대안학교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예비교사 양성, 교사 계속 교육이
있어야 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법, 노동법, 교사들의 권익에 대한 문제 등 이제 공적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리더십들이 이 부분에 예민하고 민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재교육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독대안학교의 미래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공적인 법적 지위가 보장이 되면서 학교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아주 심각하고 다양한 요구들은 있지 않더라도 학교로서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아마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잘 준비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기독대안학교의 기독성과 대안성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교육, 이 복음, 이 부분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성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더 날카롭게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미랄토리 학교는 어떤 학교냐? 기독대안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기독성과 대안성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 대안교육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아까도 대안교육의 정의에서 봤는데 대안교육들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는 이미 공교육, 사교육도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육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별히 기독대안학교로서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독학부모의 교육 주체성 회복, 이제 대안교육기관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독대안학교가 신앙교육, 대안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이 선택권 뿐만이 아니라 참여권, 또 요청하는 요구권,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회복해 나가면서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초등등교육법 제13조 개정운동인데요. 이거는 13조 1항에 보면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 다음 해 3월 1일에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된다는 초중등교육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초중등교육법인데요. 이게 이제 취학 의무로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학 유예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취학 유예보다는 초중등교육법 13조를 개정해서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공교육에 보낼 수도 있고 대안교육기관이나 홈스쿨에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자체를 대안교육을 인정하는 법으로 하자는 게 개정운동입니다. 기독교학교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공교육과 사립학교의 상생관계 모색. 이 부분은 공교육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학정책도 변화무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대한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상생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이시기도 하고 기독교 학교연구소 부소장님이시기도 한 그 이종철 부소장님의 표현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써놨는데 교육의 북극성이라는 표현. 대안학교가 공교육과 사립학교 이 땅의 교육의 북극성 역할을 해보자. 다시 말해서 선두에서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보자 하는 이제 의미로 쓴 표현이 좋아서 적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긴 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미랄두리 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노력해온 어떻게 보면 이제 소명 교육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미랄두리 학교의 미래라고 썼는데 우리가 이제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아니고 법고 창신이란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온고히 지시는 아시죠? 옛날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근데 법고 창신은 조금 더 강력하게 옛날 것을 법으로, 기준으로 정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미랄두리 학교 12년 역사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12년 동안 미랄두리 학교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잘했던 거,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먼저 미랄두리 학교의 전통, 역사를 생각할 때 떠오른 단어가 학부모입니다. 왜 학부모가 떠올랐냐면 학부모 교육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저희 학교는 학부모님과 교사가 혼연일체가 돼서 세운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모라는 단어가 동역자와 동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실 학교가 있었을까, 존재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질 만큼 미랄두리 학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은 엄청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랄두리 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동역자 되시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제가 2011년, 12년인가 기억이 나는데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학교 운영에 대해서 얘기했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때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이 너무 희생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등록금을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좀 인상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학교 측의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하셨다. 임금은 동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등록금을 올리자고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임금을 동결하자고 하고 그렇게 밤새 서로 지지 않으려고 논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시작했구나. 저는 지금도 똑같은 대사를 반복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12년 전에 그때를 기억하고 교사는 학부모를 또 학부모는 교사를 교육의 동역자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가는 그 역사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미랄두리 학교가 앞으로 충분히 발전하고 성장할 것을 믿고요. 두 번째 보면 미랄두리 학교 두 가지 키워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2011년 학교를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배움의 즐거움, 사귐의 기쁨. 배움의 기쁨, 사귐의 즐거움. 이 말이었습니다. 이게 학교라는 그 단어의 본래의 의미거든요. 배움의 즐거움, 사귐의 기쁨. 그런데 이 안에 미래교육의 4가지 키워드, 6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이 개별성과 고유성에 관한 부분이고 사귐의 기쁨은 공동체성에 관한 겁니다. 결국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하다는 이것을 학교 교육에서 지켜나가야 되고 함께 사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공동체성을 학교에서 맛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설립할 때부터 주장했고 또 외치고 지켜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의 4가지, 6가지 키워드를 보면 다 이 개별성과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창의적 사고, 소통, 공동체 이런 부분도 네, 자기교육, 자기관리, 창의적 사고는 개별성, 소통과 공동체성은 공동체성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결국은 핵심적인 역량 혹은 키워드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안에서 충분히 녹아 흐르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소명교육과정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름을 진 거죠. 이때까지는 그냥 미라들의 교육과정이었는데 특별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게 소명교육과정이죠. 실제로 초등, 중등, 고등 과정에 계신 이 교육과정을 전담하고 계신 교감 선생님들과 또 연구소장님 그리고 뭐 목사님 그리고 또 교육실장님 이 주체가 돼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이 소명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미랄드레교 들어오시면서 소명교육과정,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요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명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일반 소명, 일상 소명, 고유 소명입니다. 일반 소명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소명이고 일상 소명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부르시는 의무나 과제를 말하고 고유 소명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명교육과정, 미랄두리학교가 추구하는 소명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결국 나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소명교육과정을 이제 새롭게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명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앙, 성찰, 배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 학교 내에 있는 초중고의 선생님들의 부서가 영성부, 교무부, 연구부였는데 부서 이름을 신앙부, 성찰부, 배움부로 바꿨습니다. 매우 낯선 이름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영성, 교무, 연구는 어떻게 보면 교사 중심의 관리 중심의 용어였다면 신앙, 성찰, 배움은 학생 중심의 가치 중심의 용어로 바꾸었고 결국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신앙, 성찰, 배움의 영역에서 아이들이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에서 함께 하고 있는 영역을 뽑아내서 신앙 영역, 성찰 영역, 배움 영역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신앙 영역에 보면 예배 큐티, 말씀 암송, 다니엘 기도, 컴패션, 신앙 행사, 성경 수업,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에 다 들어가 있는 과정이고요. 성찰에 있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배움에 있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국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소명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신앙 성찰 배움을 우리가 교육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 성찰 배움의 영역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저희가 디자인하고 이미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 사회적, 신체적, 지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소명을 이루는 인간 이렇게 해서 저희의 인간상이 미랄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저희가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초중고 그 통합 교육이 소명 교육이고 소명 교육은 신앙 성찰 배움으로 초중고가 연결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리고 핵심적인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성과 공동체성입니다. 각자 고유한 개별성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그리고 그 개별성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텃밭이 되어주는 공동체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튼튼히 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의 교육의 두 가지 키워드이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신앙을 베이스로 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만 저는 개별적으로는 예배자, 또 공동체적으로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그 훈련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성의 구체적인 걸 보면 소명교과 수업이 있다는 건데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늘 자랑했는데 어느 학교도 사실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소명 수업이 있는 학교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세팅은 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명 포트폴리오를 소중한 나의 기록이라고 5학년, 10학년 때는 이 소명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까지의 소명에 관련된 기록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실제로 10학년 때 소낙이라는 책을 계속 만들어서 부모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과정별 중액과정은 초중고가 소명교육 과정 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초등은 저희 학교는 어느 학교에도 사실 찾아볼 수 없는 직업활동, 마을활동이 있고요. 주제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명 수업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 중등에는 학년별 여행이 세팅이 되어 있고 가치 프로젝트가 있고 하브루타 디베이트 다양한 독서 활동이 있습니다. 또 예배가 있고요. 고등은 MD 스콜레가 있고 코칭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초중고에서 주제 배움, 가치 프로젝트, MD 스콜레는 4가지 가치를 활동으로 연결한 중요한 행사이고요. 이것이 초중고가 연결되어 있는 또 중요한 행사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견고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미랄 형제 모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산행도 같이 하고 웃당지 있고요. 마을 활동하고 배움 발표회 미드 하이라이트 체육관 마당 예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여행 프로그램이 또 교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원활히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한중일 교류 초등에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국과의 교류 영어 캠프 준비하고 있고요. 몽골 해외 이동 배움, 한년별 여행, 또 MD 스콜레도 3박 4일 여행 프로그램이고요. 컴패션 비전 트립 예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아마 내년 초쯤에는 전체 부모님들 앞에서 소명교육 과정을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꼭 교육과정이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 텐데요. 아무리 좋은 첨단 시설이 있어도 또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있어도 사실 그것을 감당해야 될 학교의 주체는 교사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60분이 미랄두리 학교에 계십니다. 60명의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헌신해 오시고 희생해 오신 것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무게를 또 저런 내용을 저렇게 잘 감당해 주실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운 소명 교육 과정을 만들고 진행하고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교육의 주체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대한교육기관 법률 등록에 관련된 부분과 또 미랄두리학교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또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뒤에 오시는 우리 이사장님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조금 뭐 이해가 안 되거나 하시는 분은 질문해 주시고 아마 요번 셋째 넷째 마당에 선생님들 준비하고 또 겨울방학 때 준비해서 내년에는 소명교육과정의 전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대한학교 등록에 관한 의미와 향후 미랄두리학교가 어떻게 또 이것을 준비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염은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오늘 미랄두리학교의 건강한 재정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면 모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퇴근하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염은석입니다. 제 거 진행하기 전에 여기 채팅창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질문 답변. 네, 교육과정 운영,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예산 운영. 네, 정확한 질문은 교육청의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이제 교육과정과 운영, 예산 운영 등에서 관한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는 신우 아버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신교장의 러브레터에 보면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까지 볼 수 있는 링크를 드렸거든요. 사실 거기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저희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실은 등록이 된 거 자체 등록이 된 이후로는 특별한 부분에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뭐 주된 언어가 영어라든지 해외 유학을 보내는 학교라든지 또 사회적 통념에 좀 어긋나는 이념과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 등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등록을 제한하고 배제시킨 내용이고요. 그 나머지는 사실은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나온 부분에 좀 위반이 되는 거, 예를 들어 학교의 시설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계속 사용한다거나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막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교육 과정이나 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변경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이미 등록할 때 다 실사를 나와서 검사했고 등록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관리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운영도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문제 삼을 건 없고 저희가 이제 결산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올리느냐 이것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한번 법률안 보시고 시행령 보시고 더 궁금하면 한번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 등록을 할 때 낸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교주와 교사 면접 기준이 어떻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등록 과정에 냈던 서류와 나중에 실제 이제 실사를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다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고 조치가 있을 것 같고 시정 권고 조치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특정 과목에 대한 교육 시수를 특별히 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과 과정 내에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등록 후에 학교가 해야 될 의무 중에 딱 하나는 학생들의 변동사항, 새로 신입이 들어왔거나 전출이 있으면 그 변동사항만 교육청에 신고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미인가 대안학교 다니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추적하기 위한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뭐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학교가 갖고 있는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고요. 이제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자립적으로 하면서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히 무슨 뭐 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특별하게 언급은 없었고요. 아마 이게 뭐 장기적으로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는 요구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학교가 또 대출 부분을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예, 그거는 저희가 좀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개선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제 발표 시간인데 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그것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가 어떤 건가요? 네. 네, 잠시만요. 자료 좀 띄우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시간 설명드릴 거는 2023학년도 발전기금 및 등록금에 대한 그 계획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 그 다음 연도에 등록금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달 내지 12월 달 그 법인 그 사원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연말에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 설명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요청사항이 있어가지고 9월 달에 맞춰서 차기 연도에 대한 발전기금 및 등록금 어떻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그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 잘 봐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학교 현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그 환경 분석 및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다음에 해결 방향과 방안, 그다음에 기타 활동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인적 자원은 학생과 교원을 좀 나눠봤고요. 학생 수는 초등 114명, 중등 120명, 고등 60명에서 총 296명의 학생이 재학되어 있는 상태고요.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
하고 시간 강사를 합해서 42명, 그 다음에 정규 직원 및 이동직하에서 13명, 총 57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학생 수는 한 300명 내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특별히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30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 교원 1인당 0.7명의 학생을 좀 담당하고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양호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학교 재정 운영 현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의 전체 93%를 학부모 부담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이거는 발전기금, 예탁금, 그다음에 등록금 등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의 54%가 교직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전체 급여가 차지하는 것이 54%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떤 재정 지출에 있어서 탄력성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 활동을 뺀 인적자원 운영과 그다음에 재무활동, 재무활동은 예탁금의 반환이라든지 저희 대출금, 그다음에 개인 차입금에 대한 어떤 저희가 또 반환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예비비. 예비비는 그 다음 연도 1월달, 2월달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출의 5분의 4 이상이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라고 한다는 것은 학생 수라든지 수업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 지출에 대한 탄력성이 좀 낮은 그런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 자산은 그 현금 5천만 원과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 금액 합해서 총 47.9억이며 현재 자산의 67% 수지인 31.9억이 부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대여금은 제가 총 대여금 한 23억 정도 대여를 했었는데요. 현재 6.9억 정도 남아 있어서 한 16억 정도, 한 70%를 좀 상환한 정도고요. 금융당국,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수협에서 학교 건물하고 토지를 담보대출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22억이었다가 작년에 토지 평가 금액이 올라가가지고 3억을 좀 추가로 제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추가 받은 것은 개인 대여금 상환 금액으로 써야 됐는데 현재 그 금융기관에서 빌린 그 차입금은 25억에서 총 31.9억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와 관련된 주요 환경 분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업에서는 많이 하는 분석 중에 하나인데 사회, 정치, 경제, 환경 요소를 해가지고 우리 미랄 누리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분석을 해봤고요. 가장 큰 것은 취약 아동 수의 급격한 저하가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0.75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누적이 되면서 초등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취약 아동이 좀 급격한 저하가 있었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 수도 같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이르러가지고 급격한 물가와 금리가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 학교 재정에 좀 악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고요. 대안학교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지만은 향후 미래에 어떤 조금 더 관리 감독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싶으면은 아까 어떤 학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채에 대한 어떤 상한을 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희한테 조금 더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악한 환경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초중 건물을 쓰고 있는 본관과 그다음에 고등 과정을 쓰고 있는 컨테이너 건물 봤을 때는 인구 밀도, 학생 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없다라는 것이 약간 저희한테 좀 부정적인 어떤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급여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아까 신경 교장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선생님들의 급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 적도 있었으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낮추심으로써 현재 일반적인 사회의 일반 공교육 직원이라든지 일반 봉급자 대비 교직원 급여가 상당히 낮은 것도 조금 네거티브한 영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최저임금이 좀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한테는 좀 학교 재정에 좀 압력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남양주, 구리에 보면은 타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저희 학교와 다른 대안학교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뭐 등록금이라든지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자질, 능력, 그다음에 교육 과정 같은 거를 비교를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학교와 관련된 주요 환경이 좀 리스크를 많이 갖다 주는 그런 요소로 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 주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그 학생 수를 좀 산정을 해본 건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뭐 중고등학생들은 아직까지 큰 유지가 될 수는 있으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2년 대비 2027년이 한 78% 학생 수가 좀 줄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됐게 22% 학생이 좀 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 학교 입학생 수 좀 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통계가 되겠고, 제가 그 구리하고 남양주 연령별 인구수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향후 5년 이내에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연령, 그러니까 7살부터 2살 미만까지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인구수가 급격히 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트렌드는 뭐 전국 학생 수 시범 추계하고 좀 비슷한 추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연령대가 인구가 많이 준다. 이거는 저희한테 좀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가 기준금리 최저임금 추이를 설명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아마 저도 이제 그 IMF를 빼고서 이런 물가 상승률을 본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뭐 3%에서 6% 이상 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 학교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경비 중에서 지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좀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기준금리가 뭐 빅스텝, 뭐 점프스텝, 자이언스텝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옛날에는 뭐 0.25%씩 올리던 거를 뭐 0.5, 0.75% 막 올리게 되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그거는 저희 학교에 담보 대출했던 은행 이자와,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고등과정은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래 그 주인분께서도 대출금을 갖고서 저 고등건물을 사셔서 저희한테 월세를 이제 받는 입장인데, 그분도 대출 이자가 높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싸게 주고 있는 그런 월세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기준금리 상승이 저희 학교 재정에도 상당한 좀 부담감이 오고 있고요. 최저임금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은 평균 8.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저희 학교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 교원을 뺀 일반 직원분들의 임금 수준이 보면은 최저임금을 겨우 저희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급여 수준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금액이 거의 3,000원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해서 저희가 근무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가지고 전체 근무 시간을 7시간으로 조절을 하면서 최저임금이 정한 그 금액을 겨우 맞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저희 교원뿐만 아니라 일본 직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인 최저임금, 아니면 그 근로시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그 교직원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있잖아요. 뭐 다른 교육 시간에서 제가 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뭐 급여 삭감도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일반 그 국공립 학교, 그러니까 일반 그 교원들이 받게 되는 그 호봉별로 호봉을 연봉으로 바꾼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9호봉일 때는 한 2,500만 원, 600만 원에서 시작을 되다가 39호봉이 되면은 최고 7천만 원 가까이 해서 연평균 3.3% 증가하는, 그 호봉이 3.3%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저희 미랄주학교 선생님들은 그 9호봉이 2천만 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39호봉이 되면은 한 4,5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39호봉, 그러니까 교직원 교대 나오시고 1년차 근무를 하시면 보통 9호봉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39호봉이면은 한 30년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일반 그 선생님들과 그 연봉을 차이를 보면은 30%가 차이가 나는
아주 많은 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미랄두대 교원에 대한 그 기본급 그래프가 보여져 있는데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정한 그 급여를 다 갖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거기 보면 제가 A교사 실제 기본급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포인터가 여기 없나 보네요. 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19호봉일 때 1,5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29호봉일 때 2,500만 원 내로 이렇게 보이시는 그래프가 하나 있을 텐데 실제 저희 학교에서 정한 그 기준조차도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저임금을 나타낸 빨간 점과 저희 학교 그 미랄두대 교원에 대한 그 기본급을 봤을 때는 13호봉 미만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그런 급여 구조가 되도록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저희 선생님이 받고 있는 급여가 사회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순위냐라고 보게 되면은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은 이제 그 소득 분위가 나와 있는데요. 상위 10%라고 하는 거는 이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금액을 일렬로 쭉 세었을 때 앞에서 10%에 해당하는 분들의 표준 급여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보시면은 2021년도에 전체적인 그 총 임금이 최고가 5천만 원 약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뭐 한 2,700~800만 원부터 한 4,800만 원 정도까지 되는데 이 정도 급여 수준이 되면은 사회에서 일반 근로자 대비 상위 70에서 90%의 그 분위에 해당이 되도록 되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끝에서 3분의 1 쪽에 저희 선생님들의 급여가 분포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구리 남양주 소재 대안학교와 그다음에 저희 학교를 좀 비교를 한 건데요. 저희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지도에 보면은 총 6가지 이제 대안학교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대안교육기관, 그러니까 일반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인가 대안학교 소위 말하는 학교가 되겠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를 6개 정도를 좀 구글링을 해봤는데 반경 20km에서 23km 이내에 6개의 그 기독 대안학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저희가 옛날에 했던 뭐 두레 학교, 그러니까 세읍리 학교, 단 저희 학교 정도 양강 구조였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은 경쟁 학교들이 이 구리 남양주 부근에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교들에 대한 주요 정보를 보시면은 고등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가 총 3학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발전기금, 예탁금, 입학금 가운데 학교에 들어올 때 되는 일시불의 성격의 금액을 보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가정이 들어오면은 발전기금 500과 예탁금 500 해가지고 1,000만 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반면 주위 학교들은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납부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 최고 5배 이상의 일시불로 내야 되는 금액이 좀 많이 있고요. 등록금 수준을 보시면은 거의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동부 강성 사사학교만 조금 초등과정이 낮지만 그 위에는 뭐 65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좀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에 입학하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발전기금 예탁금을 내는 것이 큰 부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그 자료를 봐서도 다른 대학교 대비 저희가 발전기금과 예탁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몇 가지 그 리스크 요소를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가장 크게 3가지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아동의 감소, 이거는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신편입생 학생 수의 감소를 의미를 하고요.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정비 성격의 선생님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가 감안하게 되면은 현재 재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그 등록금 같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걸 좀 의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교사 유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급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교원 자격증이 있고 젊은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새로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양질의 교육을 계속 제공하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은 재학생들이 학교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좀 불만과 불만족을 갖고 좀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봤고요. 또 세 번째는 인근 대안학교와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저희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학교에 갈 학생들이 많고, 이 또한 신편입생의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 학교가 현재 모습과 또 발전된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주요 리스크에 대한 해결 방향과 해결 방안에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요 리스크는 취약아동 감소, 인근 대안학교의 경쟁,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신편입생 수를 좀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해결 방안으로는 발전기금 예탁금 조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에 대한 그 부담이 많기 때문에 1,000만 원의 금액을 좀 조절을 해서 많은 그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했는데, 물론 이건 재정적인 측면에서고요.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신기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희 교육을 더 잘해가지고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늘어나고, 그게 부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파가 된다고 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올 것이라고 믿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감소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였던 신규 교사 유치 어려움은 선생님들의 급여를 좀 정상화를 시키자. 그래서 현재 일반적인 교육 공무원에 대한 호봉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춰주는, 장기적으로 좀 맞춰 그 갭을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 두 자녀 이상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가지고 등록금 감면 그 제도가 있는데, 그 감면율을 좀 조절을 해보자 해가지고 세 가지 방안을 갖고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발전기금 또는 예탁금 조정 방안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 3년 동안에 저희 미랄주대학교 입학을 고민했다가 입학을 하지 않은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왜 저희 학교를 포기를 했는지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탑3 중에서 두 번째가 저희 학교에 입학할 때 납부하는 발전기가 예탁금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발전기금 등을 조정하는 것이 신입생 증가에 기여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건 물론 저희 학교에 들어오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아니요라는 비율이 좀 55% 높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인 45%가 발전기금을 좀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그 기여가 있다라고 좀 대답을 해주셨고요. 또 발전기금과 예탁금 중에서 발전기금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가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전기금을 좀 낮추는 걸로 좀 방향을 잡았는데, 그러면 과연 발전기금을 얼마 정도로 낮추는 것이 신입 편입생 증가에 큰 기여를 하겠는가를 봤을 때는 한 2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은 신입생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치가 3.6으로서 300만 원 낮췄을 때보다 좀 월등히 올라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그 발전기금을 낮추게 된다면은 좀 더 많은 그 신편입생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두 번째는 등록금 감면율 조정 방안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자녀 가정이,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저희 학교를 왔는데 그 돈 문제 때문에 둘째 아이를 저희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20%와 50%의 등록금 감면을 좀 하고는 있고요. 또 저희가 기독대안 학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목회, 그 복음 전파에 소명을 다하고 있는 그 구목회자, 뭐 선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도 좀 지원하는 그 방법으로서 등록금을 50%씩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 자녀에 대해서도 제가 교직원 급여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교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50% 감면제도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이 저희 학교 선생님인데 이 등록금 문제 때문에 자녀를 저희 학교에 보낼 수 없다라는, 그건 참 슬픈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교직원 자녀에 대해서 등록금 감면제를 좀 저희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게는 20%, 크게는 50%, 그다음에 선교사는 저희가 1년 내지 2년 단기 기간이기 때문에 뭐 80%까지 이렇게 좀 감면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조절을 해보자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아니고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 현재 20%에서 10%,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둘째 자녀에 대한 감면을 두지 않는 방법, 그다음에 목회자 자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격 요건을 강화를 시키면서 50%에서 40%, 30% 이렇게 감면율을 좀 조절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등록금 인상 방안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등록금 인상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초기에 학교가 설립이 되었던 2011년도와 13년도 사이에는 거의 매년 등록금 인상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등록금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제가 많이 하진 못했는데,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 등록금이 이렇게 낮지 않은 수준에서 각 가정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좀 등록금 인상을 좀 최대한 억제를 시켰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그다음에 물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금년도 약간 재정이 약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등록금을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한 최소 5% 정도 이상의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5%를 인상하게 되면은 초등부터 고등까지 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더 많은 등록금을 내셔야 되고, 이거는 연간 한 36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사회라든지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운영위원회, 학대위원회 그 반대표 분들을 일부 모셔가지고 저희가 좀 의견을 청취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나온 좀 최종적인 결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신편입생을 매년 최소 2명씩 증가를 시켜서 5년 이내에 10명의 학생들을 더 신편입생 유치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급여는 가능하면 매년 3% 이상 인상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 그러니까 잠정 아니지만 결정 1번은 발전기금을 인하를 하는 거고, 결정 2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거고, 결정 3번은 등록금 감면율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지 않고 좀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들어오는 신편입생부터 차등 적용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좀 추가 검토를 하는 걸로 좀 방향성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 3번 등록금 감면율은 당장 내년에 실시할 건 아니고요. 1번의 그 발전기금 인하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발전기금을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등록금은 2023년도에 5%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최소 2년에 한 번은 인상을 하는 걸 검토를 하되,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률들을 반영해가지고 인상률을 좀 결정을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학교 재정 상태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그 재정 추이를 좀 예측해 본 건데요. 일단 발전기금과 예탁금 두 개를 인하를 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좋느냐라는 좀 차이가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첫 번째 왼쪽 거는 발전기금을 250만 원으로 낮췄을 때, 그다음에 오른쪽 녹색 부분은 예탁금을 250만 원으로 낮췄을 때의 좀 비교가 되겠는데, 발전기금을 낮추게 되면은 첫 해부터 약 5,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발전기금을 낮추고 학생이 저희가 좀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순수입이 한 5,70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탁금을 낮추게 되면은 한 5년, 6년, 7년 정도까지는 발전기금을 낮춘 거랑 동일한 효과가 발생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순수입이 1억 1천만 원으로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기금을 낮추거나 예탁금을 낮추는 걸 비교를 했을 때는 한 7년이나 8년 차 이후에는 발전기금을 낮추는 것이 더 유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그 설문조사에서 보신 것처럼 예탁금보다는 발전기금을 낮추는 것이 그 신편입생 그 학생 수
늘리는데 더 기여가 높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발전 기금을 낮추는 걸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 기금을 인하를 하고 등록금을 5% 인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매년 학생들을 2명씩 증가가 됐을 경우 아니면 4명씩 증가됐을 경우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재정 추이를 보면은 매년 2명씩 늘리게 되면은 한 2024년부터는 교원 인건비를 제가 3% 이상 인상하는 금액 이상의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년에 4명 정도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게 된다면은 내년부터 더 많은 지원을 확보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금을 발전 기금을 낮추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더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재정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등록금 올리는 것이 다냐라고 했을 때는 꼭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당장은 아니지만은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2026년 내지 2027년 정도에는 개인 대여금을 저희가 다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대여금을 연간 1억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비용 지출하고 있는데요. 만약 2026년도에 이게 끝나게 된다면은 현재 예상으로는 한 6천만 원 정도는 교직원 급여 인상용으로 사용을 하고 6천만 원 추가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2026년 이후에는 등록금 인상률이 좀 동결이 되거나 오히려 더 낮춰질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지 않겠냐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천만 원은 저희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 적립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6년까지만 저희가 잘 개인 대여금을 상환을 하고 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약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 활동을 통한 교육비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 신기현 교장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박찬대 의원이 의원 입안해가지고 지금 그 소위에 계류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한교육기관에 쓰는 그 교육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자라는 것이 지금 계류 중이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학생 1인당 연간 5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세금 감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등록금 인상에 의한 그 재정적인 부담을 세금 감면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또 하나는 현재 법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그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법률에서는 빠졌지만은 이것도 의원 입안에 의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소위에서 논의 중인데 그것까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마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활동은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학부모들도 같이 운동을 해주셔야지만 좀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극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것도 저기 의원들하고 좀 로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저희 학교가 쓰고 있는 전력은 이제 그 일반 가정용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용 전기를 쓰게 되면은 그 전기세가 좀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세에 대한 학교 재정 부담을 감수할 수 있도록 그 일반 전기를 교육용 전기로 좀 적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 학교가 일반적인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그 지방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받게 되면은 또 세금의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저희가 재정 부담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기와 장기를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등록금을 저희가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미래에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발전기금 인하 지금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 회의가 끝나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5% 이상 5% 등록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자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구조적인 비대칭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요? 이게 아마 그 초중고 학생 수를 갖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초등과 중등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학생 수가 밸런스가 맞는 것 같은데 고등이 정원 대비 좀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서 고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학교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학습을 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진학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이 좀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이것도 차기 학부모 교육 때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니즈를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은 고등 과정이 없는 대안학교가 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우리가 학교 교육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학교에서 중등 과정을 마치고 저희 고등 과정으로 좀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회자 수, 자녀 수의 제한. 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대안학교에서는 목회자 자녀의 수를 제한하던데 그것도 생각해 보셨는지요라고 미역반 김혜인 어머니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목회자분들에 대해서 등록금 감면을 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한 반당 20명 정원인데 특별 정원으로 4명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4명은 교직원 자녀와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4명 정도 뽑게 돼 있고요. 아마 뭐 교직원 자녀가 하면 2명 정도, 그다음에 목회자 자녀가 한 반당 2명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그거 이상의 그 목회자 자녀들 저희 학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은 일반 등록금을 다 내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신우 아버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작년에 등록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 자녀 기준으로 가정당 500에서 600만 정도 인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네. 저희가 작년에 5만 원 정도 올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60만 원이면 두 자녀면 한 12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정당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인상된 거는 1년 기준으로는 좀 금액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네. 1년에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인상된 것이. 네. 네. 네, 유리한 아버님께서 또 선생님들의 수고 헌신에 감사하기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적어주셨고요. 네네. 선미반 노유리 아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발전기금이나 예탁금 꼭 내려야 하나요? 학생 충원의 방법을 다른 곳을 찾은 것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어 남양주 별내 지역 차량 운행이나 방과 후 과외 활동 내용을 추가하든지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네. 저희가 이제 차량 운행을 늘리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차량 운행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와 그걸 운전하실 수 있는 선생님, 그 운전기사 선생님의 그 급여 자체가 고정비가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학생들이 더 입학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차량 운행을 늘려서 이 지역을 좀 늘리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으나 현재 단계가 좀 약간 한계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위에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방과 후 활동하게 되는 초등, 중등, 고등 끝나는 시간이 되게 일찍 끝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 하게 되면은 현재 선생님 숫자 내에서 현재 선생님들로 좀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제가 고민을 했으나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는 유치원 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유치원생들이 저희 초등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저희 학교가 되게 협소하다 보니까 제3의 건물에 그걸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의 왕래라든지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있어가지고 구체화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신기현 교수님께 다 말씀을 못 드렸으나 이제 향후 10년을 향한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을 높이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유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 7학년 민지반 김지성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장기화된 방안이라고 하시는데 2026년까지 입학할 때 발전기금과 예탁금 합계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두 개 중 하나를 인상한다면 운영에 유리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권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발전기금과 예탁금을 인상하는 건 아니고요. 인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발전기금은 현재 500만 원에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로 낮추고 예탁금은 학생들이 전출이나 졸업할 때 그 환불을 받기 때문에 그거가 조금 더 부담이 없다 싶어가지고 발전기금 낮추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까 신호 아버님 그 계산이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배담인 부모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학교 공간에 비해 아이들 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매년 학생 수가 늘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300명 내외인데 제가 최고로 있었던 게 320명까지 저희 학교에서 좀 운영을 해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반이 저희가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을 플러스 더 높이는 게 아니라 뭐 20명 정원인데 뭐 11명, 12명 있는 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 반들 학생들을 채워간다고 한다면 현재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이외에도 고등과정 건물이 약간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저건 조금 더 제가 재정이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더 증축을 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언제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신호 아버님이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는데 기존에는 신입생, 편입생의 발전기금으로 졸업생이나 전입생에 대해 예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지속 가능하게 예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아까 화면이 지금 잠시만요. 화면에 표가 보이시나요? 네네. 요 이제 좀 물론 이제 가정이지만 저희 현재 신입 편입과 졸업생을 보면은 등록금과 예탁금을 다 내는 학생들이 한 23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7년 정도 재학하는 걸로 좀 통계가 나왔습니다. 뭐 1학년부터 들어온 아이는 12년 있겠지만은 뭐 1학년 말에 들어오거나 중등에 들어오는 아이까지 다 평균 내면 좀 7년 정도 재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기금과 예탁금 둘 중에 하나를 낮췄을 경우에는 그 7년까지는 감소하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8년 차부터는 예탁금을 줄이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8년 후에 어떤 예탁금을 낮추는 것이 더 장점이 있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예탁금을 낮추기보다는 1년, 2년, 3년 차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발전기금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발전기금 낮추는 걸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7년 동안은 예탁금을 낮추나 발전기금을 낮추나 재정적으로는 똑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반환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 권구현 권여사 어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정원의 비율이 저희가 입학할 때 20% 비율로 20명 정원에 4명이라고 들었는데 무조건 4명씩 두 반 인원이 입학하고 있는 듯합니다. 학년에 따라 일반 전형이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데 정원에는 꽉 차는 것 같던데 현행 유지하시는 생각이 계속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20명 중에 4명은 이제 특별 전형으로 좀 명칭을 좀 바꿨는데요. 그 4명은 계속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그 의미는 이제 아마 대부분 이제 그 교직원 자녀들을 저희가 우리 학교에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취지가 되겠고, 또 이제 그 부목회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 반에 2명까지는 저희가 좀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다 찬 반도 있지만 차지 않은 반도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학년과 반 사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유일의 아버님 질문 주셨는데 고등과정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과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아까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 한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주셔서 어떻게 질을 더 높여서 교육과정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 대답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질문 말고 뭐 의견을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최윤주 어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금, 예탁금 인하에 따른 입학생 수 증가는 실제 역량 이하 증가 시 기금을 낮추는 문제가 있지만 셔틀 노선 확대는 실제 입학생 수요 근사치에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금, 예탁금은 좀 더 검토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탁금과 발전기금을 낮추는 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확실한 부분이고, 그 학생 수가 과연 증가할 것이라는 거는 불확실성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가 이 예탁금과 발전기금을 낮추자라는 거는 제 기억에 거의 10년 가까이 된 아젠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10년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대안학교, 남양주 구리시내 대학교보다 저희가 좀 높다라는 것이 조금 더 그 차이가 조금 더 증가해가지고 금년 아니면 내년에 좀 결단의 시간이 좀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꼭 내년에 적용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 노선 확대는 조금 더 저희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 증원 문제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 네거티브 효과를 줄지는 좀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 원이요? 네, 저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셔틀 차량 늘리는 거는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4천만 원 나누기 우리 학생을 몇 명을 더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숫자를 감안해 보면은 그게 수지가 맞는 건지 아닌지는 좀 제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구매를 십시일반이라 하셨는데 차량 구매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라든지 그다음에 한 명의 기사 선생님이 더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요즘 기사뿐만 아니라 안전도움인가요?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희근 선생님. 네, 박예겸 7 박예성 어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다른 대안학교도 저희 학교와 같이 100% 등록금으로 운영되나요? 다른 대안학교는 법인이 아니라서 교회 지원이 있어서 예탁금 발전기금이 낮은 건 아닐지 궁금해서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학교를 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뭐 인가를 받은 동부 드림학교인가요? 광성 드림학교. 네, 광성 드림학교. 거기에도 뭐 교회라든지 전체에서 한 3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대부분은 학부모님 등록금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도 뭐 발전기금이 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와 큰 차이, 그러니까 교회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는 걸로 보여주는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는 저희 학교가 땅을 사고 건물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건물 자체가 교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은행 대출, 금이라든지 대출 이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등록금을 낮출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나가는 대출금과 개인 대여금을 뺀다라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부강성 드림학교를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 지출을 보면 학생 1인당 1,100만 원이고 강성 드림학교는 800만 원대인데 저희가 재무활동비, 임차비를 빼면은 870만 원, 810만 원에서 재정 지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재무활동비에서 많이 온다. 재무활동비 보면 저희가 6억 5천이고 강성 드림학교는 170만 원 정도잖아요. 이 갭 차이가 요거만큼 저희가 등록금을 덜 받게 된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우하고 8학년 윤재우, 9학년 윤시우 아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여러 자녀들 중에서 재정 부담 때문에 한 자녀만 보내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까요? 심판일생 증가 방안에 이 부분도 함께 검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유한나 아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발전기간 예탁금은 타 대안학교에 맞춰서 인하하고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시는데 혹시 타 대안학교에 비해서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이 높은 수준이 되어 입학에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런지요? 네. 질문을 보내주시고 제가 이걸 보면 되겠네요. 이제 등록금 수준이 이제 남양주 구리를 보시면은 제일 높은 학교가 초등이 67만 원, 그다음에 고등이 저희 학교가 70만 원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등록금 인상하게 되면은 한 3만 원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좀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선택 사유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 등록금도 높다라는 부분이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발전기금 및 예탁금의 그 일회성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높은 것이 더 많은 그 진입 장벽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중점을 두었고요. 등록금 인상은 저희가 이제 2021년도, 2년도 기준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른 학교 등록금을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저희도 아직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학교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네, 3학년 처리반 최지원 부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경기도 지사 공약 사항에 통학버스 지원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도나 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지자체에 역제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통학버스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한교육기관이 대상일지 아닐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대한학교가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 같이 해달라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친구 아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감면 비율 조정에 대한 부분에서 50% 감면 대상과 20% 감면 대상 학생 수가 어떻게 되나요? 감면 대비 감면 총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요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생을 294명 요거 데이터를 냈을 때 기준입니다. 전체 다 내는 학생이 52%가 되고요. 그다음에 둘째 감면이 20%, 셋째 감면이 3%가 돼가지고 둘째 감면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 10%, 16%, 교직원 자녀 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다 내고 4분의 1 정도는 좀 감면을 받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학년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1년에 마이너스 나는 게 한 3억 정도 저희가 좀 예, 원래 다 받았을 때 한 3억 정도 수입이 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11학년 정민기 어머님 제안인데요. 그 안건 주셨는데 신입 모집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해결되면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처리반 아까 그 최지원 아버님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내년에도 일반 학교 대상 통학 지원 사업을 도에서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대안학교도 지원이 가능한지 지자체에 문의해 보신 것도 고려해 본 듯 합니다. 미역반 조하은 어머님입니다. 셔틀에 관한 의견인데 답변은 없다고 할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하남 쪽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약 10명 이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마련하는 게 어렵고 재정에 맞지 않다면 하남시 내에 협력 가능한 교회 차량을 대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민기 어머님 의견에 그 구현이 예서 어머님, 그다음에 신호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의견 주셨는데 재학 중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더 학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교장 선생님이나 많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인데 학교에 있다가 학생들이 나가는 거는 선생님들의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왜 아이들이 나가는지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한 후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상태고요. 그게 아마 그 학교 교육 2.0, 미라들이 2.0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등록금을 낮춰서 많은 아이들 받았으면은 그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많이 리텐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예, 저희
이사들과 학교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혹시 더 부분은 제가 설문 조사를 해서 그거를 꼭 분석을 하도록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시간이 네, 네, 선생님들 급여 인상에 찬성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질문이 없고 의견이 없으시면 이사님이 어떻게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여기에 의견을 남기면 실명으로 돼서 못 남기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끝나도 다른 분이 퇴장을 해도 계속 좀 일정 시간 동안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오픈을 해놔가지고요. 의견을 남기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타 의견은 교장선생님이나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그것까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이제 9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 대한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과 그다음에 학교 재정 경사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학교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또 저희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인 또 학교와 또 학부모님이 함께 동역하면서 또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들어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9월 학부모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 혹시 더 전달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이번 주 9월 24일 이 초등 입학 설명회입니다.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 통해서 7세 체험 놀이터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대략 한 48명 정도 되고 또 편입생까지 포함하면 한 6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9월 24일 그 7세 아이들이 미랄두리학교를 처음 방문하게 되는데 7세 놀이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편입생들도 방문하게 되는데 미랄두리학교에서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일정 부분은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입학 설명회 준비 남은 기간 동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9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또 학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고백하듯이 저희 미라두리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미라두리 학교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학교에 더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학부모와 교사가 더 한마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귀한 교육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위해 저희들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며 협력하는 선생님들과 또 학교와 학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